위자료 1억 꽂아줄 테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석 달째 얼굴도 안 비추던 남편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50억짜리 주식 대박이 터지자마자 어린 여직원 집으로 짐을 싸들고 야반도주한 남편. 제 이름으로 2억 빚을 만들어 놓고 고작 1억을 던지며 과분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은 아직 몰랐습니다. 50억짜리 주식 계좌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맞춤 정장에 고급 시계까지 차고 나타나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가닥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저는 그날 남편 재훈의 목소리를 전화기 너머로 들었습니다. 벌써 석 달째 얼굴도 비추지 않던 사람이었죠. 나다. 바쁘냐? 내 말 좀 잘 들어라. 재훈이 기침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갈라서자. 구질구질하게 질척거리지 말고 깔끔하게 도장 찍자고. 저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고무장갑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부엌에 울렸죠.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석 달 만에 전화해서 다짜고짜 갈라서자니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데? 말기 못 알아들어? 이혼하자고. 법원에 낼 서류는 내가 싹 다 준비해서 보낼 테니까 넌 군말 말고 도장이나 꼭 찍어. 사람 피곤하게 굴지 말고. 재훈이 코웃음을 치듯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참. 너 빈손으로 쫓겨나면 징징댈 게 뻔하니까 내 특별히 위자료로 1억 통장에 꽂아주마. 1억? 너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돈이야. 솔직히 너 같은 고아 출신한테 1억이면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안 그래? 저는 젖은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불어 있었습니다. 김재훈, 당신 미쳤어? 도대체 무슨 돈벼락을 맞았길래 1억을 들먹여? 당신 빚 갚느라 나랑 수빈이가 어떻게 살았는데? 시끄러워. 내 말 끝났어.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야. 잔말 말고 1억 줄 때 고맙다고 넙죽받고 떨어져. 앞으로 내 번호로 전화 걸 생각 꿈도 꾸지 마. 나 번호 싹 바꿀 거니까. 넌 이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재훈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꺼진 화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엌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고 내 살배기 딸 수빈이가 거실에서 혼자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야? 아빠 언제 집에 와요? 수빈이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아니야. 잘못 걸려온 전화야. 우리 예쁜 수빈이 배고프지? 엄마랑 밥 먹자. 그날 밤 수빈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좁은 안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이불을 입까지 끌어올리고도 몸이 떨렸습니다. 위자료 1억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죠. 그 사람이 대체 무슨 돈으로 1억을 준다는 건지, 아니 그 전에 왜 갑자기 이혼을 들이미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지원, 올해 38입니다. 8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제가 12살 되던 해에 과로로 쓰러져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다가 16에 식당 주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통을 날랐고 밤에는 교과서를 폈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마쳤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밤에는 학원에 다니며 회계 자격증을 땄습니다. 25세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월급이 찍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재훈을 만난 건 27이었습니다. 거래처 직원이었던 재훈은 늘 깔끔한 셔츠에 반듯한 미소를 달고 다녔습니다. 지원 씨, 아이고, 아직도 점심 안 먹고 이래요? 밥은 챙겨 먹고 해야지. 저기 앞에 엄청 맛있는 국밥집 새로 열었던데 나랑 같이 갑시다. 내가 팍팍 쏠게요. 재훈이 서류 봉투를 건네며 슬쩍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저에게 누군가 밥 한 끼를 챙겨주겠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고백이었으니까요. 김재훈 씨 왜 맨날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 밥 사주셔도 보답할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따, 사람 참. 돈 바라고 밥 사주는 남자가 어딨습니까? 그냥 지원 씨가 참하니까. 내가 지원 씨 엄청 좋아하니까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지. 재훈이 국밥집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고개를 들고 재훈의 눈을 똑바로 봤어야 했습니다. 그 눈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어요. 1년 반을 만나고 29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예식장도 없이 구청에서 도장 찍고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재훈이 짜장면 위에 달걀 프라이를 하나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진짜 미안하다. 남들 다 하는 결혼식도 못 올리고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으로 때워서 내 비록 지금은 가진 거 쥐뿔도 없지만 나중에 돈 팍팍 벌면 진짜 남부럽지 않게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진짜야. 아이 참 괜찮다니까. 나는 남들 보여주기식 으리으리한 결혼식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비싼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둘이 지지고 볶고 안 굶고 오순도순 살면 그걸로 좋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평생 바라던 건 화려한 예식이 아니라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불이 켜져 있는 거실이었으니까요. 결혼 첫 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재훈은 퇴근하면 장을 봐왔고 저는 작은 부엌에서 찌개를 끓였습니다. 밤이면 좁은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워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꾹 참고 돈 바짝 모으자. 내년에는 볕 잘 드는 더 넓은 전세로 꼭 이사 갈 거야.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밖에서 돈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나만 믿어. 재훈이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재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리하지 마, 당신. 당신 몸 상하면 어쩌려고. 난 지금 우리 단칸방도 천국같이 좋으니까 당신 건강부터 챙겨. 그런데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재훈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꼭 들고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화면에 뜨는 숫자를 확인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아, 제발 조금만 팍 올라라. 그래, 이거야.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어. 어느 날 밤 재훈이 잠든 사이에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주식의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재훈이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보, 당신 일어나 봐요. 이 밤중에 무슨 핸드폰이 이렇게 울려? 이거 주식 아니야? 당신 나 몰래 주식 같은 거에 돈 붓고 있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재훈의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재훈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피했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아, 그거 그냥 애들 과자값 벌어보려고 몇 푼 넣은 거야. 진짜 소소하게 하는 용돈 벌이라고. 내가 미쳤다고 큰 돈을 붓겠냐? 쓸데없는 걱정 말고 당신은 집안 살림이나 신경 써. 재훈이 허공을 향해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지만 저는 그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전화기를 내려놓고 이불 속에 웅크린 채 저는 그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재훈의 눈을 피하던 그 표정을 좀 더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불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온몸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수빈이를 낳고 나서 재훈의 주식 투자는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저는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두고 수빈이를 돌보느라 바빴기 때문에 재훈이 무슨 종목을 사고 파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통장 잔고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건 느꼈죠. 재훈아,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 통장에 남은 게 거의 없어. 저는 수빈이에게 분유를 먹이면서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재훈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좀 물렸어. 근데 다음 주면 오를 거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라는 말 지난달에도 했잖아. 아, 진짜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재훈이 핸드폰을 소파 쿠션 밑에 쑤셔 넣으며 부엌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수빈이의 입가에 흘러내린 분유를 거즈로 닦아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재훈은 새벽에 몰래 일어나 거실에서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2시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 불빛을 보았습니다. 재훈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고 있었죠. 얼굴이 핸드폰 불빛에 파랗게 물들어 있었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재훈아, 뭐해? 이 시간에. 재훈이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뉴스 보고 있었어. 들어가자. 재훈이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왔지만 등 뒤로 재훈이 다시 핸드폰을 집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 4년 차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장이었는데 이상한 점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서지원님의 대출 원리금이 3달째 연체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보는 대출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저는 수빈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로 현관 앞 복도에 서서 그 종이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재훈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독촉장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가 있어. 3천만 원이야, 재훈아. 재훈이 넥타이를 풀다가 멈칫하더니 독촉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아, 이거 내가 설명할게. 설명해. 지금 당장. 주식 자금이 좀 모자라서 너 명의로 한 것만 빌린 거야. 금방 갚으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재훈이 독촉장을 식탁에 도로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고. 그걸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해. 어차피 부부잖아. 그리고 이번에 진짜 큰 거 하나 터지면 다 갚을 수 있어. 지원아, 제발 믿어줘. 한 번만 더. 재훈이 저를 향해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정하는데 정말 이번에는 갚겠다는 거겠지.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석 달 뒤에 또 다른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역시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사채업자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지원 씨요. 남편분이 빌려간 돈, 이자 포함해서 7천만 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갚으시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낮고 무거운 남자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수빈이를 아는 채로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재훈이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셔츠 칼라에 낯선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저는 그때 그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재훈아, 사채업자한테 전화 왔어. 7천만 원이래. 도대체 빚이 얼마나 있는 거야? 전부 다 말해. 저는 재훈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재훈이 벽에 등을 기대며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눈이 핏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합쳐서 2억쯤 돼. 2억.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훈이 벽에서 등을 떼고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 내 이름으로 빌릴 수가 없었어. 내 신용은 이미 바닥이거든. 그래서 내 명의를 좀 쓴 거야. 좀 쓴 거라고. 2억을 좀 쓴 거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큰 소리 좀 내지 마. 수빈이께. 재훈이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수돗물을 틀고 흐르는 물소리에 소리를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재훈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재훈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소파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보낸 사람은 유라였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핸드폰을 도로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화장실에서 재훈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 찬장에서 컵을 꺼내 물을 따랐지만 컵을 입에 가져가는 손이 덜덜 떨려서 물이 턱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재훈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원아, 저녁 뭐야? 저는 컵을 식탁에 내려놓고 재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라가 누구야? 재훈이 수건을 말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한번 크게 흔들렸다가 곧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유라, 회사 후배. 업무 연락한 거야. 업무 연락에 오빠라고 부르고 오늘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 재훈이 수건을 어깨에 걸치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야, 남의 폰을 왜 봐? 그리고 그건 진짜 오해야. 팀 회식 다녀온 거 가지고 왜 그래? 오해. 저는 그 말을 되뇌며 재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재훈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거짓말이 돌아올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수빈이를 가운데 눕히고 제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재훈도 반대편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같은 이불 속에 있었지만 한겨울 빈방보다 차가운 공기가 둘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쌓인 2억의 빚, 그리고 낯선 여자의 메시지.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엉켜붙어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재훈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새벽녘에 슬쩍 들어와 옷만 갈아입고 나갔죠. 저는 혼자서 수빈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낮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뛰며 밀린 이자를 갚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전화는 하루에 서너 번씩 걸려왔습니다. 서지원 씨, 이번 달 이자 또 밀렸어요. 다음 주까지 못 갚으면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마다 저는 식당 뒷골목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주 안에 꼭 넣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떨렸습니다. 식당에서 받는 일당으로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빠듯했습니다. 원금은 엄두도 낼 수 없었죠. 어느 날은 어린이집에서 수빈이를 데리고 오는 길에 현관문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있었고 옆에 키가 작은 남자가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서지원 씨 맞죠?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벽에서 등을 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수빈이를 제 뒤로 감싸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김재훈 씨 부인이시잖아요. 남편분한테 빌려준 돈, 이제 정말 한계입니다. 오늘 안에 500은 넣어주셔야 해요. 키 작은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 이자, 계산서가 빼곡히 적혀 있는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수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들 누구야? 수빈이가 제 바지를 잡아당기며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수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빠 회사분들이야. 금방 가실 거야. 검은 점퍼 남자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2 사람이 돌아간 뒤 저는 현관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빈이가 제 무릎에 올라와 2 손으로 제 볼을 감쌌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파.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수빈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만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빚에 짓눌린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수빈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낯익은 남자가 길 건너편에서 이쪽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의 남자. 재훈의 전 직장 동료인 박상준이었습니다. 지원 씨, 오랜만이네요. 상준이 멈칫하며 저를 살폈습니다. 저도 상준의 얼굴을 알아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준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기 웬일이세요? 아, 조카가 이 근처 태권도 학원에 다녀서요. 근데 지원 씨, 혹시 시간 좀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상준이 안경을 고쳤으며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수빈이를 데리고 근처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빈이에게 떡볶이를 시켜주고 상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원 씨, 저도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건 지원 씨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상준이 물컵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재훈이가 회사 다닐 때 몰래 빼돌린 비상금이 있었어요. 그걸로 작전주에 투자했는데 그게 터졌습니다. 터졌다니요. 얼마나요? 50억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포크를 들고 떡볶이를 찍으려던 수빈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멍하니 앉아 있었나 봅니다. 엄마, 떡볶이 안 먹어. 응, 수빈아. 너 먹어. 저는 수빈이의 머리를 쓸어넘기고 다시 상준을 바라보았습니다. 50억이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근데 재훈이 옛날같이 일하던 후배한테 자랑을 해댔다고 하더라고요. 술 먹고 전화해서 자기 인생 역전했다고. 상준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씨, 이게 더 중요한데요. 상준이 목소리를 더 낮추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재훈이가 그 돈 들고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유라라는 여자랑 같이요. 저는 테이블 모서리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손톱이 나무 테이블에 자국을 낼 만큼 세게 쥐고 있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빚은요. 제 이름으로 된 빚은요. 그건 그대로 지원 씨한테 남기고 가려는 겁니다. 재훈이 이름으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원 씨가 갚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준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재훈이한테 당한 적 있어서요. 같이 일할 때 제 카드를 몰래 써서 200만 원을 날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지원 씨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억을 벌어놓고 2억 빚은 고스란히 저한테 떠넘기고 다른 여자와 해외로 도망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식집 천장의 형광등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건 제 눈앞이었습니다. 지원 씨, 괜찮으세요? 상준이 냅킨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볼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황급히 손등으로 닦아내고 수빈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상준 씨, 재훈이 해외로 나가는 게 언제예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빠르면 이번 달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수익 실현하고 바로 출국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뺨 위로 흘러내린 눈물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을 도용하고 제 인생을 빚더미에 묻어놓고 50억을 들고 다른 여자와 사라지겠다는 그 뻔뻔함에 대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냅킨으로 얼굴을 한번 닦고 수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이가 떡볶이 국물을 묻힌 입으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빚더미 위에 남겨두고 사라지겠다는 거야, 그 인간이. 저는 수빈이의 볼에 묻은 국물을 닦아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상준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수빈이를 가슴에 꼭 붙이고 걸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거실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머릿속에는 상준의 말이 쉴 새 없이 맴돌았습니다. 50억, 해외 도피, 이유라. 그리고 제 이름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2억의 빚. 저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난간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가로등 불빛이 아득히 먼 바닥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난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수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잠꼬대였습니다. 수빈이가 이불을 차며 뒤척이다가 다시 잠든 것이었죠. 저는 난간을 잡고 있던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쳐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빈아, 미안해. 엄마가 정신을 놓을 뻔했다. 저는 손바닥으로 볼을 세게 때리고 일어섰습니다. 부엌에 가서 찬물을 한 컵 들이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볼펜과 메모장을 꺼내 빈 종이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재혼의 50억을 막을 방법.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눌러 적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빈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동네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좁은 사무실이었죠.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이 6명이나 있어서 2시간 넘게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들어간 상담실에는 흰 머리칼에 나이든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 빚을 졌다는 것, 비상금으로 주식에 투자해 50억을 벌었다는 것, 그 돈을 들고 다른 여자와 해외로 도망가려 한다는 것.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50억을 벌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명예 도용 사실을 증명할 서류. 이런 게 갖춰져야 뭐든 진행할 수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하려면 상대방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남편분이 숨기고 있으면 찾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상담실을 나오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증거, 자료, 입증.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혼의 주식 계좌가 어디 있는지,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단 하나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어린이집에 수빈이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차도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 남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바로 앞으로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인도 위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갈색 코트에 서류 가방을 맨 중년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헬쑥했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자서 잠깐 정신이.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건넸습니다. 물이라도 드세요. 남자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명함을 하나 꺼내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오늘 목숨을 구해주셨네요, 정말.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글씨를 읽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 이혼 및 가사 전문.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가방에 넣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그 명함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을 더 고민했습니다. 비톡촉 전화는 계속 왔고 재호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목구멍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결국 가방 속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님, 저 그날 횡단보도에서 뵀던 서지원이라고 합니다. 상담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지원 씨, 그때 그분이시군요. 물론이죠.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저는 강민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도심 외곽의 작은 건물 4층에 있는 소박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벽에는 이혼 소송 관련 자격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커피를 한 잔 내밀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재혼의 주식 중독,
제 이름으로 된 2억의 빚, 50억 대박, 이유라라는 여자, 해외 도피 계획. 말하는 도중에 목이 메어 멈추기를 3번, 강민호 변호사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강민호 변호사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지원 씨, 제가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김재훈이라는 이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재훈 씨가 제 지인에게 투자를 같이 하자고 접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끌어들였는데 결국 돈을 통째로 날렸어요. 제 지인은 그 일로 전 재산을 잃었고 저도 보증을 선 탓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가족과도 멀어졌고요. 강민호 변호사의 손이 서류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가에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에 더 진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보드 위에 검은 마커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재훈 씨가 50억을 출금하기 전에 계좌를 묶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재훈 씨 명의의 모든 계좌에 돈을 빼지 못하게 잠금을 걸 수 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재훈 씨가 빚을 지원 씨한테 떠넘기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걸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재훈 씨가 출금하고 나면 끝이에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꽉 쥐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나요? 강민호 변호사가 마커 뚜껑을 닫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원 씨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 사채 계약서, 재훈 씨가 명의를 도용한 흔적이 담긴 모든 것을 가져오세요. 통장 거래 내역도요. 그리고 재훈 씨의 전 직장 동료분, 이 이야기를 해주신 그분의 증언도 필요합니다. 상준 씨요. 네. 그분이 재훈 씨가 50억을 벌었다는 사실과 해외 도피 계획을 직접 들었다면 아주 중요한 증인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느꼈던 막막함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죠. 강 변호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사무실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그 돈을 빼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서류가 모이는 대로 바로 법원에 신청을 넣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베란다 난간에 서 있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강민호 변호사의 명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빈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로부터 열흘간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집안 곳곳을 뒤져 서류를 모았습니다. 재훈이 옷장 안쪽 깊숙이 쑤셔 넣어둔 대출 계약서 3장을 찾아냈고 신발장 뒤편에서 사채업자의 차용증 사본 2장을 꺼냈습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제 서명이 아닌 재훈이 흉내낸 삐뚤빼뚤한 글씨가 계약서마다 박혀 있었습니다. 은행에도 찾아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의 거래 내역을 전부 뽑아달라고 했더니 창구 직원이 출력물을 건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A4 용지 12장이 넘는 거래 내역 속에 제가 한 번도 승인한 적 없는 이체, 기록이 수십 건 찍혀 있었습니다. 상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준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변호사님 앞에서 재훈이 50억 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지원 씨. 제가 들은 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준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모아둔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의 무게가 가방 끈을 통해 어깨에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민호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를 전부 갖다 놓았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중간중간 볼펜으로 밑줄을 긋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법원에 신청을 넣을 수 있어요. 재훈 씨가 지원 씨 이름을 도용해서 빚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확실하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정황도 있으니까요. 강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바로 법원에 접수합니다. 재훈 씨 명의의 모든 계좌를 잠그는 신청과 재훈 씨가 재산을 빼돌린 것에 대한 소송을 동시에 걸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2, 3일 안에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재훈 씨가 돈을 빼지만 않으면 됩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 3일. 그 시간이 1년처럼 느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강민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 씨,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훈 씨 명의 계좌 전부 잠겼습니다. 저는 식당 뒷골목 계단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앞치마에 묻은 국물 자국 위로 전화기를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이제 재훈 씨가 아무리 출금을 시도해도 단 한 푼도 빼지 못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계단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지만 눈앞이 뿌옇게 번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볼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의 연락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의 거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원아, 나 좀 만나자. 할 말이 있어. 할 말은 전화로 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집 근처 커피숍이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에게도 연락해서 같은 시간에 커피숍 안에 와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재훈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맞춤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었고 다리를 꼬고 앉은 자세에 여유가 넘쳤습니다. 왔어. 앉아. 재훈이 맞은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재훈이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여기 도장 찍어. 재훈이 봉투 위에 손바닥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훈이 다른 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서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억이야. 위자료. 이걸로 깔끔하게 끝내자. 재훈이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큰 선물을 주는 사람처럼 턱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이 정도면 과분하지. 솔직히 줄 필요도 없는 건데 정 때문에 주는 거야. 저는 수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가 또렷이 찍혀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재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아, 나도 너한테 줄 거 있어. 재훈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뭔데?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재훈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첫 장을 읽기 시작하는데 재훈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커피잔을 잡고 있던 왼손이 멈추었고 서류를 잡은 오른손 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주식 계좌 전부 잠겼어. 법원에서 결정 난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이름 도용해서 빚을 만들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거, 소송도 같이 걸었어. 재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맞춤 정장 안쪽으로 목덜미에 땀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훈이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2번, 3번 읽더니 서류를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지원아, 이거 장난이지. 그치? 재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까까지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자세가 무너지며 등이 앞으로 구부러졌습니다. 장난 아니야. 아니, 잠깐만. 이러면 안 돼. 내 돈이야. 그 50억은 내가 번 거라고. 재훈이 테이블 위로 몸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자 커피숍 안에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이름을 도용해서 만든 빚 2억은 누가 갚아?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한 거잖아. 내 돈이 아니야, 재훈아. 재훈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쓰러지며 커피가 서류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지원아, 제발. 이거 취소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재훈이 테이블을 돌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장 바지 무릎이 커피숍 바닥에 닿았습니다. 3달 전에 위자료 1억을 던지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던 그 사람이 제 바지가랑이를 2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지원아,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나 이거 없으면 끝이야. 제발. 재훈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올랐고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커피숍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재훈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풀어내듯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재훈아, 넌 나한테 위자료 1억이면 과분하다고 했지. 그 말 나 평생 안 잊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커피숍 구석에 앉아있던 강민호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지원 씨, 이제 나가시죠.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커피숍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밖에는 늦은 오후에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수빈이를 데리러 가야 했으니까요. 커피숍을 나온 뒤로 재훈에게서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하루에 20통이 넘었죠.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지원아, 제발 전화 좀 받아. 내가 무릎 꿇을게. 뭐든 할게. 이러면 나 진짜 죽어. 저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 말들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당부한 대로 재훈과는 어떤 접촉도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가압류가 걸린 지 일주일이 지나자 재훈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불안했습니다.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민호 변호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원 씨,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훈 씨가 갑자기 조용해진 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사설 탐정을 한 명 붙여두겠습니다. 재훈 씨가 무슨 움직임을 보이는지 지켜봐야 해요. 탐정이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비용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지금은 지원 씨와 수빈이 안전이 먼저입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전화번호 하나를 적어 건넸습니다. 사설탐정 이동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동혁은 다음 날부터 재훈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이동혁에게서 첫 보고가 왔습니다. 서지원 씨, 김재훈이 지금 이유라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원룸이에요. 가압류 때문에 카드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른 움직임은 없나요? 아직은 없는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재훈이가 이유라 하고 같이 수빈이 어린이집 근처를 2번이나 지나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린이집 근처요. 네. 그냥 지나간 건지 일부러 온 건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수빈이 하원할 때 제가 직접 데리러 올 때까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말아주세요. 아빠한테도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사정이 좀 있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날부터 저는 수빈이를 데리러 갈 때 10분 일찍 도착해서 어린이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나오면 손을 꼭 잡고 한눈 팔지 않고 집까지 걸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식당에서 점심 장사가 길어져 하원 시간보다 20분이나 늦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뛰어갔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는데 수빈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원장님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서지원 씨, 수빈이 아빠가 데리고 갔어요. 제가 막으려고 했는데 아빠라고 하니까 보조 선생님이 그만. 저는 원장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골목길을 두리번거리며 수빈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빈아, 수빈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재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원아, 나야. 수빈이 어디 있어? 당장 말해. 수빈이 잘 있어. 걱정 마. 재훈의 목소리는 커피숍에서 무릎 꿇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지원아, 가압류 풀어. 그러면 수빈이 바로 돌려보낼게. 저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 서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봇대에 등을 기대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재훈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수빈이는 내 딸이야. 내 딸을 가지고 이러는 거야, 지금. 내 딸이니까 데리고 있는 거지. 아빠가 딸 데리고 간 게 뭐가 문제야? 재훈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가압류 풀어. 그리고 소송 취하해. 그러면 수빈이 돌려보내고 이혼도 내 조건대로 해줄게. 그게 안 되는 거 알잖아. 안 되면 수빈이 못 봐. 간단하지. 재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끊긴 전화기에서 뚜뚜뚜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에 금이 갔지만 주울 힘이 없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수빈이의 해맑은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오늘 아침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수빈이가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늘 빨리 데리러 와. 빨리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저는 늦었습니다. 20분. 그 20분이 수빈이를 뺏겼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핸드폰을 주워 강민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재훈이가 수빈이를 데려갔어요. 가압류 풀어주면 돌려보내겠다고 그렇게. 목소리가 갈라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원 씨, 진정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어린이집 앞이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바로 갑니다. 그리고 이동혁 씨한테도 연락하겠습니다. 재훈 씨 위치를 추적하고 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단호하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어린이집 앞 계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5분 뒤에 강민호 변호사가 택시에서 내려 뛰어왔고 거의 동시에 이동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동혁입니다. 김재훈 위치 확인했습니다. 이유라 원룸이에요. 수빈이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원 씨, 경찰에 신고합니다. 가압류를 풀어주겠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재훈 씨가 한 행동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112에 전화를 걸었고 저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수빈아, 엄마가 간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민호 변호사의 차를 타고 이유라의 원룸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동혁이 건물 입구 옆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담배를 한 대 물고 있던 이동혁이 담배를 발로 비벼끄며 다가왔습니다. 3층 302호입니다. 30분 전에 재훈이가 수빈이를 안고 들어갔고 이유라도 같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나왔어요. 경찰은요? 강민호 변호사가 시계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5분 안에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건물 3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커튼이 쳐진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저 안에 있다는 생각에 당장이라도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싶었지만 강민호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원 씨,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혼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분이 지나자 골목 끝에서 경찰차 2대가 사이렌 없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4명이 차에서 내렸고 그중 키가 큰 경찰관이 강민호 변호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신고자 되시죠?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동료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3층 올라갑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시죠. 저는 경찰관들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콘크리트 계단을 밟는 발소리가 좁은 복도에 울렸습니다. 302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 수빈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 무서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저는 문을 두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수빈아, 엄마야. 엄마 왔어. 안쪽에서 뒤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경찰 불렀어. 이럴 거야, 진짜. 경찰관이 앞으로 나서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십시오. 안쪽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10여 초가 지나자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 땀이 흘러 눈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 안쪽 구석 작은 침대 위에 수빈이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볼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관 옆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가 수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수빈아, 괜찮아.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수빈이가 제 목을 두 팔로 감싸고 얼굴을 제 어깨에 묻었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빈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꼭 안았습니다. 방 한쪽에 이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손톱을 깨물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재훈 씨 자녀를 친권자 동의 없이 데려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제 딸이에요. 아빠가 딸을 데려간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재훈이 뒷걸음질 치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압류 풀어달라는 조건으로 아이를 데려간 건 분명한 범죄입니다. 전화 통화 기록도 확보되어 있고요. 강민호 변호사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재훈의 시선이 강민호 변호사에게 꽂혔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건 부부 사이 일이야. 서지원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경찰관이 재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훈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다른 경찰관이 반대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라 씨도 함께 가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방 구석에 서 있던 이유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유라가 눈을 크게 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저는 재훈 오빠가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현장에 같이 계셨으니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재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빠, 나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이까지 데려오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재훈이 이유라를 노려보았습니다. 뭐? 내가 언제 그랬어? 가압류 풀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한 게 누군데. 거짓말하지 마. 나는 반대했어. 오빠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잖아, 맨날. 이유라가 목소리를 높이며 경찰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재훈 오빠가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저는 오히려 말렸다고요. 재훈이 경찰관에게 붙잡힌 채로 고개를 돌려 이유라를 쏘아보았습니다. 야, 이유라.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내가 수빈이 어린이집 위치 알려준 거 잊었어. 그건 오빠가 물어봐서 알려준 거지. 내가 먼저 한 게 아니잖아. 이유라가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재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그러면 너도 나랑 같이 가는 거야. 혼자 빠지려고 하지 마. 나는 오빠 때문에 인생 망한 거야. 50억 있다면서. 다 거짓말이었잖아. 계좌 잠기고 나서 편의점 삼각김밥 먹으면서 나한테는 금방 해결된다고 했잖아. 이유라가 코를 훌쩍이며 경찰관에게 매달렸습니다. 저 재훈 오빠가 한 거 다 말할게요. 주식으로 돈 번 것도, 와이프 이름으로 빚낸 것도, 해외로 도망가려고 한 것도 전부 다 알아요. 다 말할 테니까 저는 좀 봐주세요. 재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에 힘줄이 돋아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유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입 다물어. 싫어. 나 혼자 뒤집어 쓸 수는 없어. 오빠가 회사 다닐 때 회사 돈 빼돌린 것도 알아. 장부 조작한 것도 다 봤어. 경찰관이 재훈의 팔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서해 가서 자세히 말씀하시죠. 재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까까지 이유라에게 소리 지르던 기세가 한순간에 꺼졌습니다. 경찰관에게 양팔을 잡힌 채 현관으로 끌려나가면서 재훈이 제 쪽을 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원아. 저는 수빈이를 아는 채로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훈과 이유라가 경찰차에 실려 나간 뒤 저는 건물 앞 계단에 수빈이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제 옷깃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 그래, 수빈아. 집에 가자. 강민호 변호사가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원 씨, 이유라가 재훈 씨의 회사 돈 횡령까지 진술하겠다고 했으니 재훈 씨는 빠져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빈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수빈이의 체온이 제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온기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저는 수빈이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으며 다짐했습니다. 재훈과 이유라가 경찰에 넘겨진 뒤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유라는 경찰 조사에서 재훈의 모든 비리를 쏟아냈습니다. 회사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돈, 제 명의를 도용해 사채를 끌어다 쓴 과정, 50억을 들고 해외로 도망가려던 계획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했습니다. 재훈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유라의 진술과 강민호 변호사가 확보한 서류들이 맞물리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결국 재훈은 횡령과 명예도용, 그리고 수빈이를 데려간 것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저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재훈 씨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횡령의 명예도용, 거기에 아이를 이용해서 협박한 것까지 겹쳤으니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유라는요? 이유라 씨는 수빈이 건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는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처벌은 받게 됩니다. 저는 강민호 변호사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쾌하다거나 시원하다는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겁고 긴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원 씨, 가압류에 둔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강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재훈 씨가 지원 씨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빚은 전부 재훈 씨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법원에서 이미 인정했고요. 그리고 가압류 걸어둔 50억 중에서 지원 씨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몫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몫이요. 네. 결혼 기간 동안 지원 씨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한 부분, 재훈 씨가 지원 씨 명의를 도용해서 입힌 피해, 수빈이 양육권까지 종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저는 서류 위의 숫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채 이자를 갚느라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제가 이런 서류를 앞에 두고 앉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요. 지원 씨가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날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강민호 변호사 옆에 앉아 재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이 수갑을 찬 채로 들어왔습니다. 석 달 전 커피숍에서 맞춤 정장을 입고 위자료 1억을 던지던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구겨진 옷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만큼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재훈이 피고인석에 앉으며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훑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훈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먼저 고개를 돌린 쪽은 재훈이었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횡령과 명예도용, 아이를 이용한 협박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재훈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라는 별도로 재판을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이유라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강민호 변호사가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지원 씨, 이제 재산 분할 절차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원 씨 몫은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믿고 있을게요.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재산 분할이 마무리되었고 저는 정당한 제 몫을 돌려받았습니다. 재훈이 제 이름으로 만든 빚은 전부 정리되었고 그동안 밀렸던 사채, 이자까지 모두 갚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날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숫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다시 보아도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수빈이와 살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했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거실이 있었고 수빈이 방을 따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수빈이가 빈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진짜야. 그래, 수빈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수빈이가 달려와 제 허리를 두 팔로 감쌌습니다. 저는 수빈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들어와 거실 바닥에 따뜻한 빛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수빈이를 재운 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새 집의 첫 밤이었습니다. 바깥에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고 먼 곳에서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핸드폰에 강민호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새집 이사 축하합니다. 수빈이랑 행복하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손은 식당에서 앞치마를 움켜쥐며 떨고 있었고 사채업자의 전화를 받으며 하얗게 질려 있었고 베란다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펴서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수빈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있는 수빈이에게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수빈이의 볼에 손등을 대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수빈이 옆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금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수빈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알아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야 합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내일이 있다는 것이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서지원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원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8살에 아버지를 잃고 12살에 어머니마저 떠나보낸 아이였습니다. 친척집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고 누군가 밥 한 끼 챙겨주겠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다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이름을 빼앗기고 빚더미에 깔리고 새벽 베란다 난간 앞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지원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잠꼬대로 엄마를 부르는 수빈이의 작은 목소리 하나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난간에서 손을 떼게 만들었고 메모장을 펼치게 만들었고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지원처럼 누군가의 배신 앞에서 혼자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지원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내일도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